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과 옆 마을 사이에는 강과 귀신 복숭가밭으로 불리는 복숭가밭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예전에 부유하고 유명한 지주였던 최 씨라는 분이 자신만의 특별한 복숭가밭을 만들기 위해 직접 묘목을 골라 정원사를 고용해 가꿨다고 합니다. 그 밭에는 딱 99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왜 100그루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분이 몹시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구로 맞춰야만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이랍니다. 최 씨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가난한 소작농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딸이 대도시의 부잣집 아들과 결혼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그 딸은 그 복숭가밭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당시 그녀는 임신 2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한동안 한 술꾼이 어느 날 밤 복숭가밭에서 그 딸이 그네를 타며 아기를 달래는 모습을 보았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아기에게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했지요. 그 뒤 용감한 소년 하나가 그 복숭가밭에서 복숭가를 따먹었다가 며칠 뒤에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그 복숭가밭은 귀신 복숭가밭으로 불리게 되었고 아무도 감히 그곳에서 복숭가를 따지 못했습니다. 다들 놔두면 알아서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그냥 무서워서 피했죠. 또한 최 씨 가족은 여러 가지 불운을 겪었다고 합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최 씨 부부도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2년 뒤에는 최 씨 가문의 마지막 손주가 해외로 떠나면서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마을과 옆 마을 사이의 구별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잘 교류하지 않았고 결혼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만약 두 마을에서 혼인을 하게 된다면 신랑이나 신부는 반드시 세례를 받고 성당에 나가며 정식 신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2016년의 복숭아철, 둥근 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고 달빛이 은은하게 복숭아밭에 내려와 고요한 향기를 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그 밤에 풀벌레들만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신 복숭아밭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제일 먼저 밭의 중간에 있는 49번째 나무로 갔습니다. 그 나무는 가장 많은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바구니를 내려놓고 비닐봉지를 꺼내 주머니에 넣고는 두 손으로 나무를 꼭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흰색 한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한 여자가 복숭가를 하나씩 따서 작은 나뭇가지에 걸린 바구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나 외에 누가 감히 밤늦게 이 귀신 복숭가밭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대낮에도 동네 아이들은 여기 가까이 오기를 꺼리는데 밤에 여자 혼자 들어왔다니요. 만약 그날이 제가 여기 처음 온 날이었다면 아마 저는 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이 밭을 몰래 가꾸어 온 저에게는 약간의 담력이 생겨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하고 나무에서 손을 놓고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는 눈을 감고 부처님을 읊조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도 그 여자는 여전히 복숭아를 따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생각이었지만 그 순간 나무 위에서 소리가 나더니 그 여자가 나무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저는 두 손을 뻗어 그녀를 받아냈지만 둘 다 앞으로 넘어져 그녀는 기절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나무에 기대고 머리를 쓰다듬고 흔들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깨어나 저를 보더니 얼굴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귀신, 도와주세요. 저는 화가 났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귀신은 너잖아. 그녀는 손을 얼굴에서 천천히 떼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사람이에요? 저는 발을 쿵쿵 구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저 알아요. 형은 그 서울 외곽에서 복숭아를 팔고 다니는 재호 형이죠? 그럼
너는 귀신 딸이 아닌 거네? 당연히 아니죠. 형, 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뱀 물린 사람을 고치는 박도사의 딸, 수연이에요. 아, 이제 기억났어. 작년에 한밤중에 엄마가 닭소리에 도둑인 줄 알고 등불을 들고 내려가다가 뱀을 밟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사님 덕분에 엄마가 살아나셨죠. 가끔 복숭가를 팔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 도사님께 몇 개씩 드리곤 했습니다. 한두 번 수연이를 마주친 적도 있었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교도이고 그녀가 기독교도라면 더더욱요. 그럼 형이 날마다 팔고 도사님께 드린 복숭아가 바로 귀신 복숭아였네요. 수연이는 제 발치에 있는 바구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변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풍으로 몸이 마비된 이후 모든 재산이 약값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5살의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갖 일을 복숭아를 팔며 생계를 꾸렸지만 저희 집 복숭아 밭에는 나무가 고작 20그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며칠 팔면 다 팔아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귀신 복숭아 밭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거기는 열매가 많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제가 박 도사님께 드린 복숭아는 저희 집 밭에서 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그녀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갑자기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어졌다고 해서 무척 입덧 중이셨기 때문에 딴 데 갈 여유도 없이 바로 복숭아를 구해오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집을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귀신 복숭아 밭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귀신이 무섭지 않았어? 천주교 신자는 귀신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아까 왜 기절한 거야? 나 말고는 아무도 여기에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밑을 내려다보니 형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그만. 수연은 얼굴이 빨개졌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녀도 따라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달빛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큰일이네. 저 위에 복숭아 바구니를 두고 내려왔어요. 그녀는 나무 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가져다 줄게. 저는 나무에 빠르게 올라가 순식간에 내려와 그녀에게 복숭아가 가득 찬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제 손이 실수로 그녀의 손을 스쳤습니다. 웃지 마세요. 제 심장은 그녀가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흐린 달빛 아래 그녀의 오똑한 콧날과 날렵한 눈매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입술과 부드러운 미소는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내 비밀을 알아버렸으니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저 형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아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별다른 핑계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강가까지 데려다 줄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갈대가 가득한 길을 따라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배에 올라타 노를 저으며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노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도 복숭아 따러 오실 건가요? 당연히 올 거야. 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배는 갈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여전히 바구니를 들고 복숭아를 따러 갔지만 어제 그녀가 배를 멈췄던 강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그녀가 노를 저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형이 기다릴 줄 알았어요. 복숭아 따러 온 사람을 왜 자꾸 방해하세요? 그녀는 말했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 저를 강가로 올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숭아 밭으로 들어가 어젯밤에 앉았던 나무 아래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거 받아요. 그녀는 작은 비닐봉지에 쌓인 뱀, 해독제를 제게 건넸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 때에도 저는 이 약을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며 마음 깊이 간직한 것이죠. 형은 밤에 자주 돌아다니시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걱정에 너무도 행복했고, 그녀가 이 약을 가져온 것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 약은 그녀가 아버지 몰래 훔쳐온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 도사님은 절대 다른 사람이 약을 보지 못하게 하셨고, 직접 환자의 입에 넣어주곤 하셨으니까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릿결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향이 저를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뺨은 아름답게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형, 진짜 왜 이래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얼굴을 돌렸지만 멀리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려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반짝이며 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게 열려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첫 키스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몸이 살짝 떨리며 그녀는 두 손으로 저를 꽉 잡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더 자연스러운 키스로 바뀌어갔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우리는 첫 사랑의 달콤함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힘껏 저를 밀어내고 일어나 머리를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형, 저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늦었거든요. 그녀는 빠르게 배로 향했고 저는 그녀의 모습이 갈대숲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복숭아 따러 올 거야. 저는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말하며 배를 저어 천천히 강을 떠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여러 밤을 복숭아 밭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그곳은 사랑하는 연인들만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위쪽 마을에서 벌어진 제사에 참석해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술 기운에 약간 취한 상태로 그녀 옆에 앉아 있으니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저를 밀어내며 속삭였습니다. 형, 왜 이리도 간절해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 귀에 속삭이며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가 제 품에 꼭 안겨 있었고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제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형, 나 정말 사랑해? 물론이지, 너무나 많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제 입술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숭아 밭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실히 했습니다. 달빛 아래 우리는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도 아름답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어머니와 중매쟁이 아줌마와 함께 그녀의 집에 정식으로 청혼을 하러 갔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중매쟁이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의 부모님은 꽤 개방적이셔서 신분이나 재산의 차이를 따지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끔 과일을 드리러 왔을 때 저를 좋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부모님은 저와 그녀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제가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후 그녀가 불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결국 두 집안 사이에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종교를 지키려는 열망과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고집이 엇갈리며 점점 더 뜨거운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중매쟁이 아줌마는 어머니를 설득해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숭아 밭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밤이 흘렀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사촌이 저희 어머니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결국 서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고 저는 학업을 마친 뒤 글 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6년이 지난 후 일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게 된 저는 예전의 복숭아밭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어린이집으로 변해 있었고 복숭아밭 중앙에는 단 하나의 나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여전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가지마다 탐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어린이들이 모여 한 여선생님 주위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한 아이가 저를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여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멀게 느껴졌지만 젊은 시절에 반짝이던 그 빛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마스크를 내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나 못 알아보겠어. 그녀는 돌아서서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의아하게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네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이 논쟁을 벌이신 이후로 우리 사랑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잠시 형과 함께 도망쳐 어디든 멀리 가고 싶은 생각도 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불교와 천주교의 차이로 인해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차이를 없애고 싶었어요. 특히 결혼에서는 그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나는 이 사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마을의 복숭아밭을 어린이집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부탁했고 단 하나의 나무, 바로 이 나무만 남겨두기로 했어요. 사실 복숭아밭을 없애버리고 이곳을 통해 두 마을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난다며 나무를 베기를 꺼려했죠. 그래서 내가 직접 첫 번째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은 두 마을 아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곳이 되었죠.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불교도와 천주교도가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20쌍 이상의 부부가 이곳을 통해 맺어졌고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덤덤히 미소 지었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아이는 몇 명 있나요? 저는 대답 대신 항상 지니고 다니던 뱀 해독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이제 서울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그럼 너는 왜 저 복숭아 나무를 아직도 남겨두었니? 그녀는 약간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오셨어요?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달려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아이가 저를 빼닮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 눈에는 후회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남아 모든 어려움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로 떠나 번잡한 도시 생활에 젖어 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는 그녀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